성공의 속성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팀 슈러 지음 이은경 옮김. 당신이 꿈꾸는 성공은 무엇인가? 한정판 명품은 슈퍼카 펜트하우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전리품이 이런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더 주목받는 곳으로 올라가 1인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성공의 진짜 의미를 찾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성공을 넘어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을 해안을 주는 책이다. 탐스 애플에서 경력을 쌓고 스토리 브랜드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며 기업 컨설턴트로 명망을 쌓은 팀 슈러. 그는 숱한 성공의 케이스를 분석한 끝에 성공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가 찾은 성공의 속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개념과도 1180도 다른 모습이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묻는 이에게는 성공의 개념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의 무게에 지친 이에게는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책이다. 자기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 때 비로소 삶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 성공의 속성, 저드슨과 엘에게. 자, 성공 먼저 속성. 추천의 말은 성공의 정의를 바꾸는 슈러의 마법. 10년 전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나는 팀 슈러와 함께했다. 우리는 수억 달러 매출의 사업을 함께 일궈냈다. 팀 슈러는 팀을 짜는 것은 물론이고 팀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 환경은 팀원들이 전체 임무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슈러는 승리의 유전자를 지닌 팀을 꾸리는 데 능하다. 슈러가 부리는 마법의 핵심은 바로 승리다. 승리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 그가 생각하는 승리란 수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알고 탁월한 결과를 얻고자 함께 노력하는 과정도 승리다. 슈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헌한 바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으며 본인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슈러는 사업을 하면서 승리하는 팀을 키워낼 수 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다. 슈러와 나는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켜본 슈러는 목표 달성과 팀 보호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팀을 우선시했다. 일리 있는 선택이었다. 목표를 위해서 팀을 불살른다면 그 목표 달성을 마지막으로 팀은 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돌이켜보면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난관이 떠오른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강한 기업 문화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슈러가 있었기에 우리 팀은 행복했고 집중했으며 탁월한 성과에 전념하는 만큼 서로에게도 헌신했다. 슈러와 함께 일하는 동안에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 업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기업 구성원이 성장하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마련이다. 슈러가 구성한 팀은 일하면서 성장했고 그들은 성과를 냈다. 그러니 슈러의 철학을 믿을 수밖에. 이 책에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비결이 담겨 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성장 또는 팀의 성장을 바란다면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성공 그 자체에 대한 정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의 놀라운 속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당신의 진정한 성공을 빈다. 들어가며 세상에는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 전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비틀스, 버락 오바마, 제프 베이저스 이런 이름들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는 인정이나 돈, 명성,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해는 하지 말자. 인정이나 돈, 명성, 권력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과연 성공을 제대로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일까? 이제 성공의 속성을 정리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때가 왔다.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생각만이 유일한 희망일까? 수백만 달러를 벌어야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봉 인상이나 승진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일을 해야 할까? 타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줄어들까? 직관적으로는 이런 것들만이 성공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가 아님을 알지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마치 그렇다는 듯이 삶을 꾸려나간다. 그 보고 연봉 인상이나 다음 승진, 새 차 비싼 집을 목표로 정한다. 미친 듯이 바삐 움직이면서 기적처럼 누군가가 자기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기도한다. 유명인과 높은 지위를 숭배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처럼 감탄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러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통계를 보면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불안과 우울, 좌절, 피로다. 우리가 찾으려는 성공과는 정반대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성공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바로잡고 성공의 잘못된 정의를 좀 더 바람직하게 바꿀 수가 있다. 새로운 성공의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현재의 연봉이나 배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미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영향을 미치려면 무대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나는 10년 가까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 되는 사람의 저자이자 스토리 브랜드를 경영하는 도널드 밀러와 회사의 많은 부분을 함께 꾸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브랜드의 임원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는 사람부터 무대 뒤에서 모든 과정을 조정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운 것이 있다. 세상에는 지위나 눈에 띄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인정, 돈, 명성, 권력이 성공의 지표라고 믿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형 인물, 또 이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형 인물. 나는 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이 갔고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인정, 돈, 명성, 권력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무엇이 최종 목표인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에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공의 속성을 보여주는 진짜 지표는 뭔가? 앞에서 이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깊게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사는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 환경이 어떻게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 잘못된 성공의 정의를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경영대학 원 학생들은 잠재 구매자 대상 마케팅에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배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마케팅 전략을 짤 때는 항상 고객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측면이 고객에게 유용하고 고객의 문제가 해결할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케팅 카피에서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IPM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오늘날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력을 쌓을 때 WIIFM 제도는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추측건대 이미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을 전혀 모르면서도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처럼 일하면서 만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환경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이 걸린 일이라 그렇다. 상업주의가 더 가속화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광고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에 하루에 500개였던 광고가 2000년대 초에는 하루에 많게는 5000개까지 급증했다. 소비자시장에서 우리는 전례 없이 쏟아지는 광고의 폭격을 받고 있다. 도널드 밀러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레어의 주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생존유지라고 설명한다. 내는 생존하고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함으로써
신경회로를 재설계하고 에너지를 아낀다. 우리는 일일이 처리하기에는 정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보 과부하 상태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작동을 멈춘다. 다시 말해서 내는 YIIFM 관점에서 작성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한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내는 이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두뇌의 재설계가 구매 결정에만 국한된다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실 이런 소비자 심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말이다. 이런 태도는 관심과 인정을 바라는 과도한 갈망이 자라는 원상이 된다. 나아가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점점 커지도록 먹이를 제공하고 우리가 삶에 계속 불만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즉 우리의 존재의식 속에서 인정, 돈, 명성, 권력을 갈망하도록 이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널리 퍼진 문제다.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내 친구 브래드 몬터규는 인기 유튜브 영상 어린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 영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배우 로비 노백이 정장을 차려입은 초등학생 어린이로 나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소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영상 배경으로 등장하는 대통령 문장은 종이에 그린 가짜지만은 어린이 대통령의 집무실의 책상에서 전하는 말은 감동적이다. 첫 번째 영상 어린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격려 연설이 4,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몬토기와 노백은 대중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에 7년에 걸쳐 그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도록 이끄는 수많은 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들은 버락 오바마, 비욘세, 톰 행크스를 비롯해 그들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 대통령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격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 동안의 그런 성공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몬토기에게 연락해왔다. 특히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 그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몬토기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어떻게 하면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지였다. 아이들은 유명해지고 싶어한다. 몬토기는 내가 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관심받기 위해서 안달하지도 않는다. 그는 유명해지려고 어린이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는 짧은 영상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영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몬토기는 진심으로 우러난 하나의 대답으로 일관한다. 영상이 크리에이터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대신에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여정을 생각하세요. 단지 성공, 관심, 인정을 얻기 위해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큰 그림을 이미 놓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애초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에 맞서다. 우리를 둘러싼 기존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행동한다면 나는 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큰 무대에 올라서 남들 눈에 잘 띄게 나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멋진 차를 몰고 집도 더 커야 한다. 더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할, 표현할 것이다. 이는 빠져들기 쉬운 생각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 지금도 가끔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뭔가 거북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면 나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경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내 공헌을 알아봐 줄지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한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도 남들의 욕구를 먼저 생각한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대신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인정을 받거나 단지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성공을 쫓는 것은 무의미한 삶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배웠다. 이제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성공의 속성을 깨닫고 성공의 의미를 다시 규정함으로써
언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커지는지 알아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저 성공에 도착하는 사람들, 성공을 노리지 마라. 성공을 노리고 표적으로 삼을수록 성공에서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분명히 뒤따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기보다도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뜻하지 않는 결과로 따라올 뿐이다. 언젠가 장담컨대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잊어버렸을 때 말이다. 빅터 프랭클.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 기지 이글호는 착륙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이 말과 함께 달 착륙선 이글호에서 달 표면으로 나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에 나서다. 다들 그 순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는 사소한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메아리처럼 울리는 오래된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오지 않는가? 하지만 달 주변을 돌던 앞으로 11호에 그 두 사람 외에도 우주 비행사가 한 명 더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을 달에 내려줬지만 동료들처럼 달에 발을 내딛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동료들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지 우주 공간에서 기다렸다. 모두가 그 대망의 산책길에 나설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아폴로 사령선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가 바로 마이클 콜린스다. 달의 어두운 면에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전 세계의 이목과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콜린스는 달 주위를 돌았다. 동료들이 달 표면에서 갖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정확히 26번 돌았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의 그늘에서 그리고 달의 그늘에서도 콜린스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한 기자는 콜린스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명확하게 지적했다. 콜린스는 다른 동료 우주 비행사들과 다른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이 팀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이 팀은 함께 달에 도착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착륙선을 타고 달 표면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했고 콜린스는 사령선에서 두 사람을 내몰았다가 다시 데려와야 했다. 이 정밀한 기동 작전에서 뭔가가 잘못된다면 달 위를 걷던 두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콜린스는 사령선을 지구까지 운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끔찍한 일이지만 혼자서 지구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콜린스가 맡은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하지만 그는 달에 발을 디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4,400km를 날았다. 그 길을 잡으려고 평생 훈련했다. 그전에도 우주에 가본 적이 있었기에 아폴로 11호 임무 수행에 선발될 만한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 달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터였다. 그는 그만큼 큰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한 개인에게는 사소한 한 걸음 이라는 말은 우리 뇌리에 올릴 만큼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마이클 콜린스라는 이름은 사람의 뇌리에 남지 못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했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백악관 지물에서 두 사람에게 깜짝 전화를 걸었다. 닉슨은 자신을 비롯한 미국 국민 모두가 그들이 세운 역사적인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지만 통화 중에 콜린스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달에 발을 내디딘 비행 우주사들을 칭송하는 동안 콜린스는 그늘진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여러분은 마이클 콜린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는 자기 임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게 접근했다. 심지어 그는 인생에서 달 탐험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다.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겠다. 먼저 내가 달 착륙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중에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같은 사람들도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관심을 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명한 의미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느끼게 마련이고 그러니 그들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목을 받지 않고 다른 종류의 성공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보다도 마이클 콜린스와 더 비슷할 수도 있다.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른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폭넓은 관심을 모이지 않는다. 조직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역할은 중요하거나 필수적이지만 누구도 우리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암스트롱이나 올드린과 비슷하든 아니면 콜린스와 비슷하든 간에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높이고 각자 자신에게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했으면서도 실패했다고 느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수행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대신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저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가 다른데도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돈, 더 많은 좋아요와 더 많은 유튜브 조회수,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더 나은 삶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러한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대상을 끊임없이 쫓으면서 비참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규정한 성공대로 살아가기. 자신이 규정한 대로 성공 살아가기. 진실사,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떠올린다. 가치관이 선량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내적 일관성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이 의미가 좀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서사를 팔았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온 성공이다. 우리 문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요한다. 여러분은 그런 접근법이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끔찍한 기본의 이유를 밝혀서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과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긋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성공의 정의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던 적이 있다. 한때는 $100만 집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친구들이 내 슈비를 방문하면 꼭 데려가는 동네가 있다. 그 동네는 진짜 멋지다는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제일 싼 집이 $1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은 $200만 300만 달한다. 나는 내 슈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레이먼 오디토리엄 돌아볼 때 똑같은 열정으로 친구를 데리고 이웃 동네를 구경한다. 내가 좋아하는 그 동네에 집을 사고 싶어서 2주일 정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매물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검색했다. 나는 나의 10년 목표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집을 소유한 나를 보고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 보았다. 사실 그런 공상은 푹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버는 돈의 액수에 좌절을 느꼈다. 내가 어떤 기회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같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날이 갈수록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렇게 시큰둥하게 지내다가 순간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그런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원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온갖 명분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군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아끼게 되겠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마음에 들고 그 동네는 지금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잖아. 이 핑계들은 전부 사실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동네에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친구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100만 집을 소유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따라서 중요한 인물임을 남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취하고 싶은 적개천 욕구 때문인지 몰라도 때로는 일을 잘 해내고 의미 있는 일 하고
또 팀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마이클 콜린스는 잊어버려. 나는 닐 암스트롱이 되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존경하고 이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는 인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임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 마이클 콜린스에 관한 글을 읽은 이래 나는 계속해서 그 답을 고민했다. 만일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다면 달 착륙 임무 자체를 가능하게 한 마이클 콜린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내리는 정의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집이나 차를 구매하고 SNS 팔로워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성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성공을 지을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문제는 $100만 집을 원하는 내 욕구가 아니었다. 그 $100만 집을 원하는 것은 내 의도가 문제였다. 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썽을 감추고자 환상을 쫓고 있었다. 멋진 집을 사서 성공한 기분을 맛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실하게 살지 않았다. 내적 일관성이 사라졌고 이를 느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물 검색 앱을 지우고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지난 2주 동안에 $100만 집을 검색하느라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떠올렸다. 감사한 마음이었다.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 우리 집과 성장하는 가족을 둘러봤다. 큰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쳤고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우리 집 뒤뜰에는 연못이 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아주 패들보드를 띄울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아내인 KT와 내가 지금 사는 집을 보러 왔을 때 진입로를 걸어 들어오다가 마당에 있는 연못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우리는 그 연못과 주변의 평화로운 자연을 사랑하지만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드높은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콜로라도 주에 오래 산 사람은 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연못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괴롭힌 문제를 생각하다가 내가 건전하지 않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던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많이로 외치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불행에 완전히 굴복했었다. 여러분도 분명히 더 많이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일을 생각하다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에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다음 일이나 다음 직책,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싶은 회사 물색을 멈추고 지금 맡은 역할에 적응하며 일상에 만족한다고 상상해보자. 진실성과 감사의 휴식을 경험하는 상상을 해보자.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가? 그들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경쟁력까지 갖췄다.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한다. 이미 서문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이 시크릿 소사이어티 일원이 될 수 있다.